벌써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. 다음은 주식회사 웰트 강성지 대표님께서 정신건강기술의 산업 동향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강성지 대표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스타트업 웰트를 창업하셨습니다. 대표님은 헬스케어 기기 센서로 수집한 불면증 환자의 수면 패턴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강성지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. 앞에 세 분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할 게 별로 남아있질 않은 것 같은데 이 대전환기 정신건강 정책, 그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좀 상상하는 시간으로 그냥 제 발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정신건강 기술의 산업 동향 및 사례, 피처링 디지털 치료제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전공은 사실 뭐 정신과나 이런 그 수련 과정을 하질 않고 그 기간에 이제 삼성전자에 있어가지고 저 전자과 의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이게 뭐 과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불리게 되면서 그냥 그간 했던 어떤 경험들이 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저로서는 뭐 감격스럽고, 오늘 이런 자리에 또 권준수 교수님이나 정신과의 대가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영광입니다. 산업 동향을 볼 때 좀 이렇게 표지자로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쉽게 다가가고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ES입니다. 연초에 아젠다를 제시하고요. 그 1년 동안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CES죠. 근데 뭐 이 CES의 역사만 해도 한 60년, 70년 가까이 되는데, 보통은 뭐 인텔이나 IBM 같은 회사의 회장들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그 시작을 알리는데,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.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조금 그 한 해를 거르고 다시 열린 전시회기도 해서 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, 올해는 역사상 최초로 이제 그 제약회사 회장, 의료기기 회사 회장인 에보트의 그 회장님이 이제 기조연설을 하면서 CES가 열렸어요. 그래서 헬스케어는 CES의 기술을 다루는 와중에 항상 어느 정도의 포션은 갖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메인 DC로, 가장 메인 어젠다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맞이한 게,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고 검증이 되고, 그게 이제 전시회 주요 아젠다가 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톱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한 4개 정도를 꼽아서 항상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라고 안내를 해요. 근데 뭐 다 보시면은 디지털 헬스가 이런 단어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?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. 자율주행, 민간 주도의 어떤 우주 개발,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환경, ESG라고 불리죠. 그런 부분들, 그 와중에 디지털 헬스. 근데 디지털 헬스가 예전에도 있었어요. 2020년은 심지어 디지털 치료제가 메인 아젠다였습니다. 근데 그 아젠다를 한 3가지 정도로 산업 동향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우선 소비자 중심의 의료기기입니다. 제약회사, 의료기기 회사가 그 환자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던 것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, 그 기술들, 검증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까지 이제 확산하는 것들인데,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의료 공급자에 의해서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자가적으로 진단하고 자가적으로 처치하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고,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기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. 그래서 반대로 이제 웨어러블 쪽에서는 그냥 뭐 마케팅으로 한두 개 팔고 뭐 이렇게 하던 수준이 아니라 정말 FDA에서 허가받은 그런 기기들이 또 역으로 나와서 중간에서 만나는 좀 그런 현상들이 이제 목격할 수 있었던 현상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정신건강인데, 두 번째가 멘탈 헬스였습니다.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뭐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디지털이라는 거가 실제로 어떤 치료 기전이나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정신건강만큼
잘 맞는 게 없습니다. 뭐 다른 것들은 뭐 센서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. 뭐 여타 다른 어떤 처치나 뭐 그런 복잡한 과정 프로시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과만큼은 그래도 그 원격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을 문진을 한다든지 그걸 바탕으로 뭐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,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블루다, 뭐 잠이 안 온다, 뭐 적응 장애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하면서 멘탈 헬스 자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홈 헬스케어입니다. 첫 번째 소비자 가전,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어떤 진료 과목으로서의 정신 건강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홈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제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다뤄진 건데 지난 한 해 4분의 1의 원격 우리 그 소통하는 모든 콜의 4분의 1이 건강에 관련된 거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격 의료 수요가 그 정도로 우리가 원격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, 우리가 피트니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뭐 정신과 건강을 다루는 어떤 그 홈에서의 우리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이제 많이 나와서,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디프렌드나 뭐 코웨이 같은 쪽에서도 일반적으로 렌탈하는 그런 가전들이 사실 이제 건강을 다루는, 그 안에 이제 정신과 그 신체를 다루는 그런 건강 제품들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동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대면이 우리는 익숙했어요. 지금도 여기 대면으로 많이 와 계시고요. 근데 우리는 이 기간, 코로나나 이런 그 기간들을 통해서 좀 비대면에 익숙해진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대전환기라는 이제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것 같고요. 근데 요 둘 사이에서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장단을 서로 느끼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중간재적 성격으로 사실 디지털 치료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선례들이 있잖아요. 이 컨텐츠를, 이것들을 과목에 맞춰서 그 교육 학습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적절하게 이제 건네주면 그것들을 학생이 하면 성적이 이제 치료가 되죠. 네, 그런 건데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신과 특히 영역에서는 더 이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고, 우리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내면 사실 뭐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또 다른 형태의 더 많은 환자들을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 컨텐츠를 만드니까 원격 의료도 아니에요. 질 관리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해소시킬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가 충분히 검증되어서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. 근데 그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환자들을 개별로서 이제 다뤄낼 수 있으면 맞춤이 되기도 하죠.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앞서 말씀 주셨던 뭐 디지털 표현형이나 바이오마커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정량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우리 방식이 사실은 정신과에서 가장 먼저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. 뭐 이것도 뭐 정신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. 디지털 치료제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그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. 근데 뭐 칼미라는 큰 유니콘 기업이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만든 요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믿지고 한번 써봐도 뭐 해볼만 한 것 같아요. 나쁜 건 없겠지. 한데 우리 안우영 교수님이 만든 이런 것들 이제 아는 사람은 알죠.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헷갈리는 이런 영역들도 있는 거고, 근데 검색해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. 지금 컨텐츠 얘기해서 뭐 다 좋은 컨텐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이미 디지털 기술들은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수많은 기술들이 등장하는 와중에 뭘 믿어야 되고 뭘 믿을 수 없는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의 동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단어와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가 뭐 그리 다르지 않게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구분자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의 비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양심과 뭐 이런 부분들을 저버리고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등장하는 제품도 있고요.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소비자가 혹은 의사들마저도
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그 신뢰의 영역을 규정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시험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믿고 그 신뢰의 비용을 낮춰서 우리가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이제 분류해내는 서비스들을 그 카테고리에 맞게 이제 선반에 올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원천 물질일 것 같습니다. 디지털 헬스라고 하면 뭐 지금 북한에서 그 코로나 환자 때문에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라고 뭐 안내를 한다고 하잖아요. 약효는 있어요, 당연히. 뭐 필요한 그거 맞지만 그것들을 정제하고 검증하고 포장지에 담아서 적절한 루트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하는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되는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,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와 디지털 치료제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임상시험 기준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그 제품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, 우리나라도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로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제 제도화돼서 몇 가지 제품들이 소개되고 이제 개발되고 있는 와중입니다.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했을 때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의료기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치료기기를 나누어 내서 소프트웨어 치료기기 안에 이제 분류시킬 수 있을 것 같고, 앞서 이현정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좀 디지털 피노타입이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같은 것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진단기기가 되겠죠. 근데 이게 정신과에서 훨씬 더 심리스하고 더 멋있게 이제 작동한다라는 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래요. 데이터를 보면. 그래서 그 디지즈 스페시픽하지 않았던 디지털 헬스 기술은 점점 더 용처를 찾지 못하고 어느샌가 사라져 갔고, 이제 질병을 특정해서 그 실제로 그 환자들에게 어떤 대상에게 효용을 전달할 수 있었던 앱들만 자연스럽게 이제 살아남아서 그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인데, 그럼 질병을 특정한다고 했을 때 진료 과목을 나눠보면 단언코 정신건강이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정신건강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생활습관 질환, 사실 정신적인 어떤 인지 행동의 요소들을 교정하면서 그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서 그 만성질환의 치료 효과를 끌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정신건강의 범주 안에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인디케이션들을 디지털 치료제,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펼쳐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들을 좀 열람하고 있는 작업들을 단연간 했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는 되는데, 그냥 이 정도 보여드려도 사실 그 각각의 어떤 정신 건강의 문제들이 이 안에 이제 그 빠지지 않고 다 웬만큼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뭐 시장의 창의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뭐 카카오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개별의 회사들이 어떤 에셋 위주로 사이언스를 만들면서 버티컬을 이제 하나씩 올려내고 그것들을 의사가 이제 선별하고 환자가 검증된 제품을 받아서 쓰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이제 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보는 겁니다. 실제로 각 국가에서 이제 임상 시험까지 무사히 마치고 허가를 받아서 수가를 받던지 뭐 제품으로 등재된 그 제품의 개수가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. 네, 뭐 제도가 생긴 이후에 임상 시험을 하고 물리적으로 소요된 기간들까지 산정을 하면 뭐 수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기간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그나마 우리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까지 올라온 것들이 한 20몇 개가 되고, 그 인디케이션들,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부분들, 그 질환명들을 이제 열람해 보면 왼쪽과 같습니다. 네, 뭐 알코올 중독부터 ADHD, 뭐 우울증, 불안장애, 공황, 그리고 뭐 불면증이나 뭐 섭식장애까지 뭐 거의 대부분이 정신 건강에 대한 치료제입니다.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정신과에 갇히는 거는 사실 원하지는 않아요.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드릴 수는 있으니까.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정신건강과 디지털 치료기기가 공유하는 부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아까 소개도 해주셨고 실제로 그거의 그냥 일부인데, 요거를 보시면
뭐 겉보기엔 앱이니까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 뒤에 그래도 충분히 그런 어떤 에비던스들을 넣어서 환자들이 특히 불면증 환자들이 이것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처방받아서 썼을 때 그래도 그 불면증 증상이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요소들을 이제 넣어놓은 앱입니다. 앱이라고 표현하지만 치료제입니다. 근데 그 치료제가 작동하는 것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 파트도 있지만 그 환자의 어떤 상황을 인지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나 피노타입으로 조금 더 맞춤으로 할 수 있는, 윗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표준 치료일 겁니다. 아랫부분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치료일 겁니다.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작동하는 불면증 환자만 잡고서 나을 때까지, 잠을 잘 잘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걸 케어해주는 그런 앱인 겁니다.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제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서 그 환자들이 이제 앱을 처방받게 되면 기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. 우리 주인님이 이 기계를 쓰는, 핸드폰을 쓰는 우리 주인님이 원래는 사실 일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정상인. 근데 그 앱이 깔렸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요? 우리 주인님은 사실 불면증 환자인 겁니다. 기계 입장에서는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플랫폼을 얘기하고 데이터를 얘기하고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자 환자입니다. 그 고객이 정의가 되고 환자의 상황이 정의가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리소스,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의 어떤 센서의 구동 방식,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정의해 볼 수가 있고, 그거를 이제 그 사용 동의를 얻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치료에 맞춤 치료를 하겠다는 그 명분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핸드폰에 우리가 거의 뭐 디지털 트윈 얘기하지만 실제 핸드폰이 나보다 저를 더 잘할 겁니다, 이제는. 그래서 뭐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좀 깨서 핸드폰 하나 조금 뭐 찾아보다가 다시 잠들었다든지, 아니면은 뭐 그 커피를 마신 문자가 날라와가지고 문자가 계속 쌓이는데 그 문자들이 문자 앱에 들어 있다든지,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쓰지 않았던 거라, 이 기계 입장에서 우리 주인님이 불면증 환자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 주인님의 상태를 한번 정의해보자, 측정해보자. 그래서 아까 뭐 DSM-5보다 조금 더 정량화된, 계측 가능한 뭐 이런 그 정량 지표들을 설정하는 것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같은 단어입니다. 네.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펼쳐놓으면 이렇게 보여요. 저희 서버에서는. 네. 환자들이 그냥 있고요. 그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움직이고, 뭐 잠이 점점 잘 오고 잠이 점점 안 오고, 이런 부분들이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계속 보이는데, 이건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임상시험의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병원의 차트랑도 이제 연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처방을 했을 때 그 환자 정보에 어떤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날아가서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가 설치되는 뭐 이런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차트와 연동되면서 보완이 되겠지만, 바깥에서 측정되는 그 디지털 피노타입이나 그 정량적으로 측정한 그 환자의 증상 징후들을 충분히 가공해서 선생님이 임상 환경에서 해석하고 필요한 어떤 처치나 상담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좀 보조적인 개념으로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차트에 역으로 뿌려주는 것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, 특히 뭐 환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. 2달에 한 번씩 뭐 약 받아서 다 먹고서 떨어지면 다시 오는 뭐 이런 식의 치료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였는데, 그 안에 그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이를 메꿔주는 기술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환자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임상시험이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도 있지만, 아까 그런 플랫폼에서 계속 데이터가 돌아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환자군과 정상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스마트폰과 그 워치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해낼 수 있는지, 혹은 기존 진단법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그 진단법과 우리가 그 추출한 어떤 실시간의 어떤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분석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
충분히 그런 설명력들이 서로 같이 그 공통된 요소들을 지니면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진단법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디지털 치료와 함께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형태로 같이 이제 그 운용되고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. 그것은 비단 뭐 그 병원에 있는 차트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저희가 카카오가 다 아우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금융이나 모빌리티나 뭐 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이터들도 다 이제 아울러서 사실 그 사용 목적 하에 이 질병을 더 잘 치료하는 그런 리얼월드 에비던스로서 이제 등장하는 데이터 가공과 분석의 과정도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인 거고, 대전 환기의 정신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 하나는 아닐 거예요.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 상상은 해봅니다. 네.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환자한테 동의 버튼 하나 누르는 과정일 거예요. 당신의 데이터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 겁니다.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고서 다시 그냥 닫아도 돼요. 근데 본인이 좀 우울감을 느끼는지 혹은 뭐 불안함을 느끼는지 같은 거를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그 자기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문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몇 개를 그냥 접근할 수 있게 열어달라. 그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기 발견이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겼던 좀 그 위험군의 영역에 있었던 환자들을 그 불건강자들을 이제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이건 정신과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. 다른 과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고,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들을 색출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발견을 해내고 나면 개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적절한 시점에 그 적절한 어떤 치료의 옵션으로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들이 있을 거고, 그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. 뭐 정신과에 와서 본인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나 뭐 그 후 단계라도 뭐 이런 치료제들이 같이 이제 기존의 의료 시스템과 같이 작동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을 맞춤형으로 그리고 표준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뭐 정대영 교수님도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내비게이션처럼 될 거라고 봅니다. 이 실시간 뭐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알던 정보 위에 입혀지면서 내비게이션의 어떤 그 가능성이나 퍼포먼스가 올라갔듯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학에 대한 그 지평이나 의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 가능성도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. 이거는 뭐 의사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진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본인들의 어떤 치료 계획이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출발을 하고 그 안에서 뭐 무료로 가고 싶은지 뭐 빨리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의 프리퍼런스도 선택을 하잖아요.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그렇게 발전한 건데 뭐 승객이나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 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방향일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. 아까 뭐 연속 혈당 측정기도 같이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뭐 이게 이제 뉴스로만 보면 그냥 뉴스죠. 근데 저는 이게 당뇨 디지털 치료제의 한 예시일 거라고 봅니다. 당뇨 환자에게 그냥 주진 않겠죠.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전달해주면 필요한 센서들이 실시간 혈당 정보를 이제 끌어오게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는 있는데 뭐 아까 400m 앞 좌회전 하듯이 4시간 뒤 저혈당을 사실 지금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머신러닝의 어떤 기술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들을 같이 애그리게이션 했을 때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게 진짜 의학의 발전이라고 믿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디지털 치료제에서 대전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을 사고를 그 데이터의 흐름이나 체계를 바꿔줌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꾸로 이제 정신과적인 사례를 하나 한번 고민을 했어요. 어떤 게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로서 만날 가능성이 좀 있을까? 뭐 우선은 삼성 워치나 애플 워치에 보면
그 혈압이나 뭐 심박이나 심전도나 이런 걸 재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차신다면 이런 기능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.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뭘 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,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정보의 접근에 대한, 그리고 뭐 몇 가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얻는다면 이 정도의 서비스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뭐 더 좋은 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. 제 전공이 정신과가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는 이것인데, 뭐 여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따 좌장님을 모시고 패널도 할 텐데, 그런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개발되고 탄생한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자리였지 않았을까 오늘이,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